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106회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106회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이선대책 나가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문제 분석을 좀 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그 전기철도 이선대책인데 12 우리 기본서 12에 17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적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변전소에 설치하는 CT의 과전류 강도, CT에 대해서 나왔죠. CT. 이것도 2에 37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는 보폭전압, 접촉전압이 감전방지 한계치보다 높을 경우에 전위경도 완화 대책, 그 보폭전압에 대한 또는 접촉전압에 대한 대책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그 8의 6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는 접촉전압.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설계 시 발전량을 산출하는 절차. 발전량을 산출하는 절차죠, 절차. 절차는 뭐 적당히 써도 되겠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공식까지 이렇게 찾아서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도 있는 문제다. 어쨌든 신규 문제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전자회로 및 제품의 정전기 방지 대책 중 ESD. 이거 수시로 나와요. 3에 23에 있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고, 6번 문제는 대형 플랜트 현장에 설치되는 계측기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 계측기기 선정 고려사항, 이것도 신규 문제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전력용 차단기 전격 CB에 대한 전격이죠. 이것은 기본서의 2의 4에 있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도하고 관련된 이 광원하고 관련된 용어죠, 용어. 이것은 4의 1번 4단원의 1번 문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DPI는 순간 전압 강화 대책으로 3의 28번에 있는 문제고요. 10번 GIS의 종류. GIS에 대해서는 1의 14에 있죠. 1의 14. 그 이제 종류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종류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쓸 수 있는 문제다 보면 되겠고, 11번 문제. 지그재그 TR 103회 때 하이브리드 변압기가 나왔어요. 103회 4의 4교시 4의 4번 문제. 하이브리드 TR 하이브리드 TR하고 지그재그 TR이 똑같은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유도전동기 기동시 기동전류와 역률관계. 모타 기동전류 역률관계, 그것도 100회 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100회 때 1의 7교시. 그 다음에 13번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죠. 콘덴서 용량 계산한 기본 문제. 이 정도는 기본 문제다 보시면 돼요. 콘덴서 계산 문제.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의 1교시
교류 급전 계통에서 발생되는 고주파 억제 대책, 고주파 대책 3회 17에 있습니다. 2번 문제 OLED, OLED는 4회 15에 있고요. 3번 EMC 시험, EMC 시험. EMC 시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EMI, EMC 전자파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대한 것은 공부를 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규 문제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전력용 반도체 수익증 소자, 반도체. 이것은 7장에 1번 문제가 있습니다. 5번 문제 CTTS, 이것도 신규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TS는 아는데 우리가 CTTS는 모르니까. 6번 문제 비상발전기 보호. 자, 이것도 발전기의 보호 방식은 이것도 신규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 신규 문제가 많네요. 3회 1번 케이블 열화 현장 중에서 전기 트리 기본서에 있죠. 3회 7번 2번 문제 3번 문제 2번 문제 신뢰도 정지도 디지털 계정기 2회 24번에 있습니다. 디지털 릴레이. 그다음 3번 문제 고주파 케이블 요것도 신규 문제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회 4번 5번 6번 그 다음 3교시 3교시죠. 3교시 3회 4번 벡터 제어 는 5회 16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원의 연색성은 4회 2번에 있습니다. 4회 2번. 그 다음에 CNT 조명은 4회 18에 있습니다. 그럼 4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회 1번 단권 변압기, 철도에서 단권 변압기 AT. 단권 변압기는 단권 변압기가 가만히 있자. 12죠. 12에 5번에 있습니다. 12에 5번. 그 다음에 2번 인버터 회로 방식. 태양광의 인버터. 태양광 인버터는 9에 15에 있습니다. 3번 리던턴시, 리데이틸, 세이프, 페일 세이프 이런 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신규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노이즈 대책 3회 19. 5번 문제 고압 유도 전동기 보호 인덕션 모터 릴레이 보호 관계는 5에 7에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좋은 조명 요건 좋은 조명 4에 20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그 기본서에서 나온 문제가
기본서에서 나온 문제가 총 22문제 정도 돼요. 22문제. 그 다음에 신규 문제가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신규 문제가 한 6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6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있죠. 계산 문제가 여기에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요거 103회, 100회 두 문제. 이렇게 해서 31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도 문제다 하고 더 분류를 해서 해보면 전반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신규 문제라 하더라도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요것은 조금 그 어려운 건 아닌데, CTTS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제 쓰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다 보시면 되겠고, 발전기 보호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교시 3번 문제, 그렇게 해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있는 고난도 문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교시별로 이제 쓸 수 있는 문제가 되느냐, 개수가 되느냐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교시 같은 경우는 요 신규 문제를 두 문제를 못 쓴다 하더라도 전부 다 기본서에 있는 문제고, 요건 그 기출 문제가 있었고, 요건 계산 문제고, 그러니까 11문제를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교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2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가 오히려 신규 문제가 많아요. EMC에 대한 시험, CTTS, 발전기 보호.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신규 문제가 3문제나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3문제는 골랐는데 한 문제를 더 어떤 걸 골라야 되겠냐. 이제 발전기 보호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좀 있다고 한다면, 발전기 보호 방식 같은 경우는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정도를 한 문제를 고른다든지, 아니면 EMC 시험에 대해서 건축전기 쪽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혹시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요렇게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이렇게 고르면 2교시도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2교시는 신규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시험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3교시는 100% 기본서에서 나왔으니까 볼 것도 없죠. 자, 4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도 신규 문제 한 문제를 빼고는 전부 다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이번 그 시험에서 106기 시험에서 그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가름할 수 있는 거 뭐냐? 요거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뭐 요건 신규 문제 중에서 두 개를 다 못 써서 하더라도 다른 거, 이제 이런 거 지그재그 TR 모타 기동전류, 요거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근데 이게 기출 문제였었죠. 그냥 기출 문제를 얼마나 중요시 해야 되느냐. 특히 응용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 기출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꼭 하실 필요성이 있고, 제가 이제 106회까지 강의를 하고 109회서부터는 이제 6년 뒤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뭐 그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 한 번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요거 기출 문제 풀이 6기분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고 한다면, 109회서부터 차후에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는 한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빼고는 대부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공부하시면 한번 풀어보시고, 자기가 못 푸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세요. 저도 이런 것은
요 신규 문제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가서 여기저기 뒤져보면은 신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논문지에서 온다든지 어떤 교재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축전기에서 기출 문제가 온다든지 뭐 안전이나 발성 배전에서 온다든지 하여튼 다른 기출 문제 다른 분야의 기출 문제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잡지지 같은 데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어, 저도 뭐 기회가 되면 그 각 회차별로 한번 풀어서 한번 그 다음 교재를 준비해 볼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꼭 그 복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기본서라든지 여기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놓쳤구나. 그러면 그걸 오답 노트라도 해야 돼요. 오답 노트라도 해서 틀린 부분을 꼭 다음 신경 써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게끔. 사람이 그 의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한 번 틀린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근데 한 번 무의식적으로라도 한 번 맞춘 문제는 다음번에도 무의식적으로 또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냥 맞춤 문제는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일이 없는데 틀린 부분, 빠뜨린 부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기를 해서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종종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꼭 자기가 기본서라든지 그런 거 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틀린 부분을 체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빨간 걸로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걸 좀 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모의고사 딱 끝나면 딱 덮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덮어버리면 모의고사 그거 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물론 쓰는 연습 좋아요. 쓰는 연습도 하고 많이 써보면 시험장에 가서 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틀린 부분, 자기가 누락된 부분을 꼭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틀리지 말아야지. 꼭 그 내용을 삽입을 해야지 하는 그런 좀 자기만의 어떤 그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모의고사 하면 딱 덮어버리는데 그건 잘못된 모의고사 뭐하러 봐요. 내가 모의고사를 본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혹시 내가 놓치는 부분은 없느냐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그냥 모의고사 그 보는 자체를 가지고 중요시 가지고 나의 뭐 모의고사 뭐 일주일에 몇 분씩 봤어 뭐 200분 봤어 400분 봤어 이게 자랑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보고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그런 걸 복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 꼭 그 복기를 해야 돼요. 그 복기를 해서 맞은 부분을 안 쓴다 하더라도 틀린 부분 빠뜨린 부분 이 문제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다음번 시험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빠뜨리지 말고 내가 꼭 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통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꼭 오답 노트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자기가 틀린 부분 그걸 문제를 적어서 꼭 그걸 외우도록 이렇게 이제 오답 노트를 꼭 하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틀린 부분은 다음에 또 틀린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건 신경 써서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 또 놓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면 반드시 뒤에 가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틀린 부분, 또 못 쓴 부분, 새로 나온 부분 이것들을 자꾸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돼. 업그레이드. 이게 지그재그 TR이 103회 때 하이브리드 TR이라고 나왔는데 106회 때 지그재그 TR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나오잖아. 그 다음에 모타 기동전류와 연결 관계는 100회 때 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100회 때 쓴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6회 때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냥 한 번 걸러서. 근데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여기 또 계산 문제 보면 콘덴사 용량에서 KVA까지만 보통 구합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용량 리액턴스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콘덴사 용량이지 용량 리액턴스는 아니에요.
자,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P는 R분의 V 제곱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거 용량이에요. Q로 바꿔보면 Q는 X분의 V 제곱이에요. 구하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구했으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X는 Q분의 V 제곱 해서 한 번 더 용량 그 용량으로 나온 놈을 리액턴스로 한 번 더 환산해주는 그 과정을 하냐 못하느냐. 이거 콘덴서 용량 못 구하는 사람 없죠. 콘덴서 용량 못 구하는 사람 없는데 그걸 갖다가 리액턴스로 환산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실력이고 말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 주의성이죠. 문제를 얼마나 잘 읽어봤느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네 하고 콘덴서 용량 딱 해놓고 난 맞았어. 뒤에 가서 이번에 합격할 거야. 계산 문제까지 맞췄어. 근데 틀렸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리가 없는데 뭐 좀 이상하다. 문제를 다시 이제 한번 다시 분석을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뒤에 가서 용량 리액턴스라는 말이 나왔네.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가 아니고 용량 리액턴스라는 말이 나왔네. 이런 문제 처음 보는데. 그 용량 리액턴스라는 것은 결국은 X값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하고서 이 공식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는 성공이죠. 이 공식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P는 R분의 V 제곱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Q는 X분의 V 제곱이다. 이건 보통 우리가 안 쓰는 공식인데 유전력에서는 R로 계산하고 무유전력에서는 리액턴스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기 위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자,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뭐 EMC 아까 나왔다고 해서 EMC 내용 실컷 써봐야 없죠. 필요 없죠. 시험을 써야 되는 문제고 몇 가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자, 그렇게 해서 106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그 분석을 해본다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었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만만하게 볼 시험도 아니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이번 시험 굉장히 쉬웠어요. 뭐 합격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쉬웠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렵다고 합격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쉬울 때 오히려 합격생이 더 적게 나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합격생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출제자하고 그 채점자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그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출제한 분들이 이제 채점까지 쭉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출제는 들어가지만 채점은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채점은 또 다른 분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채점자의 의도가 이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들 풀었네. 그러고 이제 합격생을 좀 더 많이 배출할 때도 있고, 이렇게 기본 문제인데 이걸 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나. 그중에 이제 고난도 문제가 한두 개 있으면 거기에다가 핵심을 둬서 채점을 해요. 그럼 그걸 푸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때는 합격생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어쨌든 1교시도 문제를 한두 문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각 회차별로 문제 분석을 제가 한 번씩 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 제가 운영하는 김일기 기술서 따라하기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런 걸 보시고 이제 기본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기본서를 좀 찾아보세요. 귀찮지만. 그리고 제가 풀이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기본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도 있지만 기본서를 가지고 약간 응용한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기본서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기본서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서 써야 되는구나. 이런 노하우들이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쯤이면 생겨야 돼요. 자, 1번 문제. 전기철도의 이선 방지 대책은 우리 기본서를 그대로 넣었어요.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선이라는 게 뭐냐? 이선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한글만 쓰다 보니까 한문으로 쓸 때는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 한글만 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별이다 그러면은 만났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이별이잖아요. 이혼이다 하면 혼이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이혼이고, 이선이라는 것은 선이 떨어지는 것이 이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차선로하고 밑에 펜타그라프하고 선이 떨어지는 것이 이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이선이 되는 것을 선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개요에 보면 이선의 원인이 쭉 나와 있어요. 3번 같은 경우에 개요의 3번 보면 이선은 급격한 구배가 있다든지 이렇게 막 이제 경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지점, 급전, 분기점. 지지점에는 아무래도 여기서 지지하고 여기서 지지한다면 전차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묶어주고 여기서 묶어주고 이렇게 자 좋고 현선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잡아당기니까 요름이 좀 높고 이러면 이렇게 좀 처질 수가 있죠 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높다라는 얘기는, 이놈이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는 밑에 펜타그라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잘 닿는데 여기는 높아지니까 이렇게 여기 가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이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천천히 가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빠르게 가니까 펜타그라프가 갑자기 올라가야 되는데 스프링 같은 것이 이제 너무 세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 스프링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다. 뭐 이제 그런 게 원인들이고, 조가선 및 트롤리선의 비정상적인 장력, 이것들이 이제 장력이 너무 세다든지 너무 약하다든지 해서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선율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리로도 할 수 있고 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전체 거리 중에 그 이선이 된 거리가 몇 킬로냐? 여기서 여기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 떨어졌다. 그럼 이름 다 합친 그 거리가 얼마냐? 또 아니면 시간으로 얼마냐? 거리로 계산하는 거나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선율이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선율은 일반 전철 같은 경우는 한 3%까지도 되겠지만 고속 전철에서는 이렇게 3% 이상 3% 정도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 이하로 해야 된다. 이선율을. 그러니까 고속 전철 같은 경우는 더 요 전차선로를 더 일자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속 전철 보면은 경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반듯하게 가잖아요. 이 경사도 별로 없고 이 굴곡도 별로 없고 그냥 경사도 별로 없고 거의 뭐 일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100km 정도는 경사 좀 있고 이렇게 구부러져도 견뎌요. 근데 이게 300km 달리니까 구부러지면 탈선해버리고 또 경사가 있게 되면은 굉장히 또 무리가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그 KTX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선로가 일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소위선 종류, 소위선, 중위선, 대위선. 이선이 많이 되는 게 대위선이고 소위선은 아주 적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되죠. 자, 미치는 영향, 불꽃이 생기고 이상 마모가 생기고, 용손이라는 것은 이제 녹아서 녹는다 이런 뜻이에요. 용손. 그 다음에 전차선 편마모, 펜타그라프의 스판 용손. 펜타그라프 스판이라는 것은 요 위에 부분,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이 이제 녹는다든지 이상 마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잡음이 생기고 통신장애, 그 다음에 전류 차단으로 이게 순간적으로 차단이 되니까 전력 공급 장치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또 모터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플래시 오버가 칙칙칙칙 하고 이게 불꽃이 나니까 그 주변 전차선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좀 불안을 느낀다는 얘기죠. 저 스파크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리 집에도 이렇게 영향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심할 경우는 이제 전차선이 용단돼 가지고 잘못하면 지락 사고도 발생될 수 있다. 이제 감소 대책, 지금 물은 것은 대책을 물은 거죠. 대책은 전차선의 가공 특성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고, 아크 방전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내아크 재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전차선 쪽에서는 등고, 구배 변화를 줄여준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이렇게 적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력, 앞에서 이 전차선이라든지 조가선을 갖다가 이렇게 당기는 그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든지,
균일 압상력, 여기서 밀어 올리는 힘을 이제 일정하게 한다든지, 압상력이라는 것은 밀어 올리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전차선의 접속 부분을 줄이고, 여기 전차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선로가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이렇게 생긴 구리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구리선, 이렇게 생긴 구리선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귀고리를 이렇게 거는 식으로 해서 걸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예요? 전차선의 접속 부분, 이놈이 이제 그 하나의 경동선으로 돼 있는데 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놈이 이제 보통 롤 같은데 이렇게 말아서 케이블 릴에 이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러면 뭐 무한정 기를 수는 없잖아요. 길어봐야 몇백 메타, 뭐 1km까지는 가능하겠죠. 1km까지는 그 드럼을 크게 만들면. 근데 전차선로야 뭐 수백 킬로까지 가니까,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되니까 중간중간 이어야 된다 이제 얘기죠. 용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용접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접속 금구를 갖다가 이제 각각 가볍게 하고, 펜타그래프의 공기저항, 요 펜타그래프가 있는데 이것도 공기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크 방전을 적게 하고, 그 두 대의 펜타그래프를 모선으로, 그러니까 전차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펜타그래프를 하지 말고 두 개 펜타그래프를 두 군데에서 받으니까, 이쪽이 비록 그 좀 이선이 됐다 하더라도 이쪽은 이선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네아크 재질을 사용한다. 펜타그래프 같은 경우도 요 끝에 요 스판을 갖다가 카본 재질을 좀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차선 같은 경우는 경도가 강한, 이건 최대한 이렇게 저게 안 녹아야 되니까, 그 대신에 두 개 다 강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요건 그 좀 이렇게 탄소 성분을 좀 넣어가지고, 요건 수시로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 전차선이 차고지에 들어오면 이건 뭐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으니까, 요건 교체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카본을 성분을 좀 넣고, 이것은 단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선 대책 공부를 했고, 변류기의 과도 특성 하나만 더 하고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T 과도 특성. 자, CT의 과도 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과전류 정수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과전류 강도라는 것이 있는데, 과전류 강도에는 열적 과전류 강도가 있고, 두 번째 기계적 과전류 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전류 정수와 과전류 강도가 뭐 하는 데 쓰이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전기기술협회에서도 고장전류 계산이라든지 차단기 선정기술 이런 강의를 좀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설계 감리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설계나 감리를 하신다면, 특히 감리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이제 그 교육을 받아야 이 PQ에 이 교육 가산점이 생기기 때문에 뭐 거의 의무적으로 받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기술협회에 와서 기본 과정에서는 제가 안 하고, 고급 과정에서만 이 고장전류 계산 아니면 차단기 선정기술 뭐 이런 배전만 하고 관련되는 이런 쪽에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주로 이제 요런 실무 위주의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요 CT에 대한 것도 이제 요걸 강의를 꼭 제가 해드립니다. 자, CT에 보면 과전류 정수라는 게 있는데, 보통 N5, N10, N20 이게 이제 과전류 강도예요. 결론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과전류 정수예요. 과전류 강도에는 40IN, 75IN,
150IN, 300IN. 그러니까 그 전격 전류의 40배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전격 전류의 20배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똑같은 전격 전류의 몇 배냐, 몇 배까지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요건 N으로 표시하고 요건 IN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과전류 정수와 과전류 강도의 이제 표현 방식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자, 이건 N5, N10, N20이 문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포화를 갖다가 5배에서 시키냐, 20배에서 시키냐, 아니면 10배에서 시키냐 이거예요. N은 5, N은 10, N은 20입니다. 이쪽이 과전류예요. 과전류. 이게 전격 전류고, 시간이 되겠나? 전류하고 하여튼 이쪽이 시간이 되고 이제 과전류 이쪽이 암페가 되는데, 배수라고 보면 되죠. 배수.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그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보통 CT를 변압기 2차에다 해요. 보통 한 개를 자가용 변전소에서는 한 개를 하지만, 중요한 데서는 이렇게 두 개를 해서, 하나는 릴레이를 쓰고 하나는 메탈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요놈은 과전류 정수가 큰 놈을 쓰고, 요놈은 과전류 정수가 적은 놈을 써요. 이제 자가용 같은 데는 중간 이놈을 쓰면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놈은 이제 포화를 의미를 해요. 포화를 몇 배에서 시키냐, 20배에서 시키냐, 5배에서 시키냐. 그러면 릴레이 같은 경우는 포화를 안 시키는 것이 좋아요. 포화를 높은 데서 시키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100대 5A CT라고 할 때, 만약 이게 그 20배가 흘렀다 그러면 이쪽이 2000A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20배는 250, 이쪽이 100A가 나와야 돼, 2차가. 그래서 2000A가 흐를 때 100A가 나오는데, 10배 같은 경우는 이게 100A가 안 나오는 거고 50A밖에 안 나와요. 자, 5배는 5, 25A밖에 안 나와요. 1차는 20배가 흘렀는데. 자, 그러면 100A, 2차가 100A 나오는 것은 릴레이용에 좋아요. 릴레이는 10배면 10배, 20배면 20배가 다 나와서 포화를 시키지 않고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계기용 같은 경우는 구태여, 이 계기용이 이 전류계가 보면은 코일이 굵어요. 그래서 저항이 적다 보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바로 소손이 돼요. 소손이 잘 되니까 이쪽에서는 포화를 빨리 시켜서 구태여 20배의 전류가 흘렀다 하더라도 2차에 20배 흘릴 필요가 없더라. 한 5배만 흘러서 그냥 그 순간적인 과전류는 전류계가 볼 필요 없고, 릴레이만 동작을 제대로 시키고 평상시에 전류만 제대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포화가 점이 낮은 것은 계기용으로 씁니다. 계기용으로. 이것은 계전기용으로 쓰이고, 그렇게 해서 그 2차에 있는 계기를 갖다 동작을 잘 시킬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기기를 보호할 거냐. 그래서 2차 기기를 위한 그 정수가 과전류 정수다. 그래서 포화 관계를 나타내요. 자, 과전류 강도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포화점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본서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과전류 강도라는 것은 거기서 과전류 정수에서 비오차가 마이너스 10%될 때 1차 전류, 이게 이제 포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화 상태. 그 다음에 과전류 강도에 가가지고는 열적 과전류 강도가 있고 기회적 과전류 강도가 있어요. 자, 여기에 단락이 생겨서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흘러서 엄청난 전류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요 CT에 그 1차는 뭐 한 20배 흘렀다. 그럼 2차도 20배가 흐르니까 5A 회로에, 2차는 5A밖에 안 돼요. 평소에 5A 흐르니까 2차에 이 전선을 얼마 쓰냐면 보통 한 4스키아 정도 써요. 배전반에서 설계를 할 때 한 4스키아 정도. 그럼 4스키아 정도 해봐야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냐면 4스키아 같으면 한
스퀘어당 한 5A 흐른다고 볼게요. 5420, 한 20A, 20A인가 30A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허용 전류가. 근데 이렇게 100A씩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거는 이쪽에 릴레이에 요 CT에 2차에 이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코일도 어느 정도 굵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1차는 부스바 같은 걸로 이렇게 보통 하기 때문에 1차는 견뎌요. 근데 2차는 코일이기 때문에 2차에 20배의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상당히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열 같은 경우는 H는 0.24 I 제곱 RT 이렇게 해서 그 전력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하는 어떤 열이 발생이 돼요. 열이. 그래서 이 열적으로 이게 견뎌주라는 얘기죠. 그 CT가 열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간이 만약 차단하는 시간이 뭐 1초라든지 0.5초라든지 뭐 한 5사이클이라든지 10사이클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저기를 서킷 브레이크를 5사이클 차단기 하면 사고 나서부터 차단기가 차단될 때까지 5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단기의 이 차단 시간은 전 차단 시간은 여기 아크가 저기 사고가 발생해서 CT가 감지를 해서 릴레이가 작동을 해서 그놈이 릴레이 그 접점으로 해서 트립 코일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CT가 감지하고 릴레이가 작동하고 릴레이 접점이 붙는 시간까지는 여기 5사이클이 안 들어간 거예요. 5사이클이라는 것은 트립 코일이 여자되는 순간, 그러니까 릴레이 접점이 붙은 순간부터 아크가 완료되는 시간까지가 5사이클이에요. 그 앞에 시간까지 한다고 한다면 5사이클이라는 것은 대략 0.1초예요. 0.1초. 60분의 5니까 0.1초. 그 앞에 부분이 얼마냐면 또 0.1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부터 차단이 완료되는 것까지는 대략적으로 0.2세크 정도를 봐줘야 돼요. 0.2세크 정도. 그럼 여기에 0.2세크가 들어가죠. 이 0.2세크 동안 이 열적으로 견뎌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CT가. 그 다음에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F는 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D분의 IM의 제곱. 자, 사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기계력이 발생이 돼요. 자,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것은 시간 개념이 없이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되면 이 피크점에 달했을 때 기계적인 강도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 시점에 순시값으로 이 시점에 이게 견뎌줘야 되는데 요건 기계적으로는 이 순시값에 요건 기계적인 것은 순시값으로 순시값 최대치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열적 과전류 강도 경우 같은 경우는 힐효값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그 대신에 이렇게 이제 열적으로 기계적으로 견뎌주는 것이 뭐가 CT 자신이 기계적으로 열적으로 견뎌주는 것이 CT의 과전류 강도예요. 그래서 열적 과전류 강도는 대부분의 요 공식이 S는 루트 T분의 SN 해가지고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 틀린 공식이에요. 이거 쓰지 마시고 CT의 과전류 강도는 이거예요. SN은 어떻게 된다? S의 루트 T다. 그래서 이게 고장전류예요. 고장전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차단 시간의 루트에 비례하는 그거 이상을 CT의 과전류 강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 이상 CT의 과전류 강도가 나와야 된다 해서 공식도 이걸로 하지 마시고 요걸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설명하기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교시까지는 강의를 마쳤고 3교시 보폭전압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